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그 정준하 매니저님 초대해서 정말 신선한 콘텐츠예요. 네. 영화에서 보게 되는 주식 투자의 인사이트. 제가 이제 나눔 인사이트로도 이제 공지드렸는데요. 우리가 주식 좀 진지하고 조금 딱딱할 수도 있는 내용들을 오늘 되게 재밌게 풀어내는 네. 영화에서 주식의 인사이트를 얻는다? 저는 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던 것 같은데 네. 오늘 정말 재밌는 얘기를 들을 수 같아요. 어떤 내용일까요? 그렇죠. 저는 이제 과거에 많이 그 영화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영화에서 인사이트를 많이 얻은 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근데 요새 이제 뭐 슬픈 얘기지만 한국 시장이 너무 재미없잖아요. 네. 너무 재미없어서 이 또 재미있는 영화로 조금 그 재미없는 것도 좀 달래고 그래서 관심을 조금 한국 영화, 한국 시장 영원히 포기할 건 아니다라는 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요즘 국장 탈출 뭐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은데 네.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좀 슬퍼요. 이걸 안타깝죠. 네. 어떻게 바꿀 수 없을까? 뭐 우리가 이제 투자적으로 그래도 이제 미국장에 버금가는 또 좋은 기업들 발굴해서 그렇죠. 투자한다면 충분히 우리나라 시장 지수를 이제 이길 수 있는 맞아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DNA가 그 세계 어느 나라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강한 업황을 만들고 또 거기서 경쟁력을 키우는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삼성전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그런 제2의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다른 업종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너무 희망을 잃지 않으시길 바라고 또 이런 오늘 그 전해드릴 이렇게 영화의 내용들이 또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뭐 어떤 감동 또 희망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준하 매니저님이 과거에 꿈이 영화 감독이셨고 네. 부끄럽지만 그런 걸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죠. 네. 지금 본업으로 또 하시는 일도 네. 영화 이제 제작 투자 관련된 컨설팅. 투자 연결해드리고 뭐 어려운 분들한테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런 거를 이게 영화에서 뽑아내는 인사이트 투자는 제가 볼 때는 유일하실 것 같아요. 펀드 매니저 하셨던 분께서 영화적인 어떤 비즈니스로 지금 연결해서 하고 계신다. 이게 되게 스페셜한데요. 네. 오늘 들려주실 얘기는 어디서도 듣지 못하는 그런 내용일 거고 네. 펀드 매니저님께서 인사이트를 보여주신 영화에서 인사이트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여기 기업 종목들 얘기들이 나오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뭐 저 실제로 제가 지금 관심 있고 투자하기도 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근데 뭐 꼭 이걸 꼭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이런 식 스타일로 이런 방법으로 어떤 종목 선정을 하거나 투자 시기를 결정하는 거를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그 영감이라든지 뭐 이런 인사이트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빨리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도 매니저님이 초청할 때는 수강생 입장에서 지금 적으면서 공부합니다. 먼저 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중간 중간에 언제든지 제가 궁금하신 거는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네. 질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영화에서 보게 된 인사이트, 제가 대표적으로 크게 느꼈던 세 가지 영화인데요. 첫 번째 영화부터 일단 먼저 들어가서 콘스탄트 가드너라고 2005년에 나온 영화고요. 상영은 한국에서 2006년에 됐습니다. 존 르카레라는 원작자는, 이분은 원래 스파이 출신의 작가예요. 그래서 스파이였다라는 설이 있는 그런 그 활동을 하셨던 분이라서 이분의 어떤 소설들이 다 이렇게 약간 서스펜스하고 되게 스피드 있고 또 재밌다라는 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미스테리한 것도 있고, 이 페르난도 메이렐레스라는 감독은 굉장히 브라질 감독이 굉장히 이런 서민들의 아픈 곳 뭐 이런 것들, 또 인간의 간악한 면모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은근슬쩍 파내는 그런, 또 이 영화 말고도 이제 또 대표작으로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영화는 그 랄프 파인즈라는 우리나라에도 좀 알려져 있는 배우죠. 레이첼 와이즈 뭐 이런 분들이 그 열연을 했고, 레이첼 와이즈는 이제 이 영화로 그 여우 조연상도 받고 실제로도 굉장히 맹렬하게 인권 운동을 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건 뒤에 있으니까. 네. 매력적인 여성 인권 운동가인 테사, 주인공이 테사입니다. 테사는 정원 가꾸기가 취미인 외교관 저스틴을, 그러니까 서로 첫눈에 만나서 반하고요. 또 저스틴이 외교관으로 나가게 되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네. 결혼을 하자고 여자가 먼저 얘기를 해요. 저도 데려가 달라고. 아마 다 이런 활동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그 빅파마의 불법적인 임상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이 테사가 파헤치려고 이제 활동을 했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씩 알려지고 의문의 자문욱한 그러니까 교통사고도 가장을 하면서 강도 사건으로 이렇게 은폐된 사건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뭐 이렇게 초반부부터 이렇게 와이프가 죽는 거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도 영화 보면서 좀 놀랐어요. 스피드 전개가 이렇게 굉장히 빨라? 빠르죠. 네. 네.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넘나들면서 맞아요. 굉장히 스피드하게 그 회상 장면도 마치 현실 감각 있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요. 러브 스토리가 되게 빠르게 그렇게 첫눈에 반하길래 좀 놀랐어요. 그렇죠. 뭐 예. 이럴 수 시작부터 네. 정말 놀랍죠. 네. 그리고 근데 이제 너무 그 남편은 아레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죽음을, 원래는 이제 저기 콘스탄트 가드너 뜻을 말해 굉장히 그냥 평범하고 착실한 정원 가꾸기, 그냥 세상 일에 별로 이렇게 막 나서려는 게 아니라 자기 정원 가꾸기에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리고 막 이렇게 뭐 불쌍한 사람 도와주자, 그 지금 도와줘봐야 큰 도움 안 된다, 이런 스타일로 사는 사람이었는데, 와이프가 이런 처참한 죽음을 당하니까 이제 죽음을 이렇게 파헤치려고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 거대한 음모가 있구나. 그리고 그 음모 때문에 정부의 고위 관리자와 그 또 거대 제약사가 자기 와이프를 죽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본인이 외교관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하면 너도 죽는다라는 경고를 받는데도 맞아요. 불구하고 끝까지 진실을 알아내고 이제 아내 곁으로 총을 한 8발을 맞고, 이제 여기 스포일러긴 한데요. 이게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사실은 굉장히 놀랐었어요. 와, 다국적 제약사가 이렇게까지 파워가 세냐?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아마 알고 보니까 그렇죠. 예. 실화 사실에 어떤 기반한 모티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소설이 나오기 전에 그 화이자가 타라반이라는 약물을 임상 실험을 나이지리아에서 했는데, 그 뇌수막염에 대한 어떤 의료 구호를 내세우면서 신약 임상 시험을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도 그렇거든요. 에이즈 치료제를 주면서 자기네 그 폐결핵인가 무슨 약을 이제 같이 임상 실험을 해서 그거를 에이즈 치료제를 무상으로 받는 사람들은 이걸 준다, 이런 식으로 된 건데, 마치 화이자가 유사하게 그렇게 의료 구호를 내세우고 트로반을 임상 실험했는데, 또 이때 어린이 11명이 사망을 하고 또 수십 명의 어린이가 시력이나 뇌 폐손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로슈의 뭐 우리 유명한 타미플루도 부작용에 관해서 불리한 임상 데이터를 여지껏 공개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다국적 제약사의 파워인데, 이거를 우리가 사실은 되게 나쁘다, 이렇게 흉포할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들이 만들어낸 약이 인류를 또 구하는 데 쓰여지기 때문에 이게 후진국의 이런 아프리카의 사람들을 이용해서 선진국에 파는, 그렇죠. 이게 그게 인권운동가들을 이렇게 자극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정제하기가 되게 애매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그 파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보이지 않는 권력이 주어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을 구해준다라는 것 때문에. 영화 보면서 이거 전쟁만 하는 게 전쟁뿐이 아니라 이게 제국주의가
이런 분야에서도 그렇죠. 만연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힘에 놀리고요. 음.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이런 사건을 기반으로 했고 실제 인물이 있습니다. 인권 운동가인 이베트 피에르 파올리라는 요 아래 사진에 있는 요 분이신데 난민 그 국제단체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세계 각국의 그 빈민들을 위해서 자본가들에게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구호사업에 쏟아 부으셨고요. 근데 99년에 의문의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어요. 그래서 원작자도 소설에 이분을 헌정했고 그리고 영화의 엔딩 크레딧에서 추모글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영화는 사실은 이 영화를 보고 나면 대부분의 감상평이 그냥 뭐 소외되고 힘없는 아프리카의 인권 문제 그리고 정부기관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대 기업들의 비리를 고발하는 어떤 리얼리티에다가 주인공들이 죽음을 넘어서는 로맨스 또 이게 부부간의 어떤 그 감동 그러니까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알리지 않고 이렇게 했던 그런 걸 뒤늦게 깨달으면서 감동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서스펜스와 감동을 함께 전했다라는 이런 평을 하고 있고요. 감독하고 이제 제작자도 의도가 아프리카인들의 어떤 고통, 정부와 거대 제약사의 부정을 파헤치는 동시에 로맨스를 다루어서 또 마찬가지로 평가하고 마찬가지로 의도도 그랬다고 합니다. 시사점은 그 인류 생명에 공헌하는 이제 빅파마들의 긍정적인 성과 이면에 존재하는 어두운 부분들을 조명을 했다. 영화의 영향은 아니지만 이 이후로 그 규제와 감시가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이 이후로는 이런 사태가 거의 없는 없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하기 이제는 아마 이 이후로는 이런 영화들이 고발되고 뭐 그 NGO나 뭐 WTO에서도 얼마 전에 그 총장도 나와서 또 굉장히 격한 목소리로 아프리카에서 그런 인권 문제는 없다 이렇게까지 단언을 했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얻은 인사이트는 좀 되게 특이한데요. 예. 저는 이게 저런 나쁜 놈들 이게 아니라 정말 무서운 분들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약간 돌려본 거죠. 그래서 또 저도 자본주의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펀드 매니저 출신이다 보니까 투자의 관점에서 보니까 빅파마들 파워가 정말 막강하구나. 이 영화가 나왔을 때가 2006년이니까 2006년이요. 우리가 금융위기 잠깐 전이죠. 이전이니까 우리나라의 바이오가 완전 내수에 그냥 갇혀 있던 그렇죠. 제약 쪽만 있었죠. 사실은 바이오 이제 우리가 그 셀트리온이 이제 막 좀 설립되고 이러면서 아직 상장도 안 돼 있고 뭘 하겠다 이렇게 뭐 CMO를 하겠다 CDMO도 아니고 CMO 그 공장 역할 정도 하겠다 뭐 이렇게 하던 시절이었었고요. 그때는 지금 중국 바이오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중국도 없었고 한국도 아래에 있었고 정말 선진국만의 어떤 그렇죠. 산업이었죠. 그들의 산업이었죠. 네. 지금 굉장히 고가의 약이었었고, 근데 효과는 좋으니까 또. 그만큼 글로벌 빅파마의 막강한 파워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 아성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신약도 하나가 이뤄내는 가치가 엄청 크기 때문에 또 계속 이 가치가 연속해서 계속 실적을 만들어내면 그걸로 인해서 다음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그렇죠. 포트폴리오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연속적인 부의 창출로 인해서 하나만 성공을 해도 막강한 그 경제적 또 그리고 정치적 파워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임상시험에만 돈이 드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각종 로비라든지 뭐 이런 걸 규제 같은 걸 피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또 다 걸리면 또 바꿔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냐. 그래서 아무나 임상 3상까지 갈 수 없다. 새로운 기업이 나타난다든지 새로운 국가에서 막 이런 것들을 시도한다든지 하는 게 거의 뭐 불가능할 정도의. 그렇죠. 제가 펀드 매니저 되기 직전에 그 인하우스 애널리스트라고 업종도 이제 분석하는 걸 했었는데 제가 마침 바이오 제약 쪽을 했었었는데 이 영화 보고 나서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럼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신약을 개발한다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었겠네요. 그리고 큰 회사들은 아예 하지도 않아. 동아제약 뭐 이런 데는 하지도 않고 있었었고요. 큰 회사들이 왜 신약을 개발 안 하지 했는데 이런 거 보면 이해가 되죠. 것 같은데. 하다가 잘못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래서 셀트리온을 조금 더 눈여겨보셨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이후에
다른 신약한다라고 그러는 건 하나도 안 믿었고요. 이 영화로 인해서 신약 개발은 정말 믿지를 않고 그 다음에 딱 믿은 게 두 가지인데요. 그 셀트리온 어쨌든 그들의 공장 역할을 해주겠다. 로 시작했으니까 CMO로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건 뭐 그들하고 그들의 뭐 어떤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본인도 도움을 받는 거니까. 근데 딱 드는 생각이 바이오시밀러 하겠다고 선언했을 때는 이 빅팜들이 좋아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는 그 바이오 의약품들의 약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약가 인하에 대한 요구도 있었었고 시밀러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그런 기류가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었어요. 그게 약간 그래서 정부가- 결국에는 오바마 케어로 나가긴 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어느 정도 얘네들도 뭐 특허가 만료가 이제 다가오고 그러니까 시밀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우호적이니까 문을 좀 열어준 거죠. 정부죠, 정부 입장에서. 그렇죠. 정부 입장에서도 그랬는데 그 빅파마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어느 정도는 그냥 용인하는. 예, 그래서 시밀러에 대해서 그렇게 큰 거부감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시밀러는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고 어쨌든 셀트리온이 외치는 게 또 시밀러였었기 때문에 또 특허가 만료된 제품에 대해서 하는 거라서 큰 영향은 없겠구나 생각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셀트리온하고 제가 한미약품만 봤었는데요. 한미약품은 그 기술 수출. 네. 신약을 개발하지만 유일하게 신약이나 뭐 시밀러를 개발하지만 거의 기술 수출에 어떤 그 기치를 걸고서 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거기 한미약품이 그 당시에 삼성까지 간다 이런 생각은 안 해서 딱 한미약품하고 제가 셀트리온만 좋게 봤던 기억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아까도 좀 보셨지만 신약의 탄생 과정에서 문제가 되게 많고 비용이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임상 실험의 어려움과 국제기구의 감시, 규제, 간접 비용이 상승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러면은 불리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또 역으로 생각한 게 이러면 빅파마한테 더 유리한 거예요. 돈이 더 들어가니까 더 큰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규제와 감시가 늘어나면 더 큰 돈이 들어가니까 어떤 그 임상의 정교함에 주의가 강화가 되고 뭐 이러면은 또 로비 활동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간접 비용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때문에 더더욱 그 다른 데가 뭔가 신약을 하겠다고 나서는 거는 더 거의 뭐 어불성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거의 안 믿었었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이런 빅파마와의 경쟁 리스크를 우회하는 전략.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한미약팜하고 셀트리온만 의미 있는 전략적 선택을 했다라고 제가 평가를 했었고 그거를 생각하고 그냥 사실 15년을 지냈어요. 이때까지. 이게 거의 제 생각에 굳혀진 게 한 2009년 뭘 해도 잘. 그리고 결정적인 게 LG 생명과학에서 펩티브인가요? 펩티브를 했었을 때도 항생제. 예, 안 팔렸어요. 이게 미국에서 FDA 최초로 승인을 받았는데 한국 그 신약으로서. 근데 그걸 보면서 진짜 그 벽은 제 아무리 LG가 한다고 해도 이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더 들면서 저의 이 생각을 여기서 받은 인사이트를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신 박사님을 보기도 했고 또 상반기 때 약간 이상한 그러니까 작년 연말부터 다른 그 펀드 매니저 선배분이 이제 그분도 되게 인사이트가 튀어나신 분인데 알테오젠에 2, 3만 원일 때부터 엄청나게 계속 자기 전 재산을 다 투자하시고 알테오젠만 집중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다 그랬었던 이유가 있었던 걸 뒤늦게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러면서 와 머크 뭐 이런 데들이 가져가네. 한국의 기술. 야 이거는 좀 심상치 않다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다시 생각나면서 또 역발상을 한번 하게 된 거예요. 옛날 15년 전에 느꼈던 거를 지금 사실 영화가 만들어진 지 거의 20년 돼가죠. 근데 제가 이 영화에서 그 인사이트를 얻은 거는 아마 조금 지나서 제가 DVD로 아마 이걸 봤을 거야 아마. 네, 그래서 그런데 그때의 15년이 지나면서 생각이 제가 바뀌고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빅파마로 성장하거나 동행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럼 우리가 아성을 쌓게 되는구나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올해 상반기에 이렇게 음미하면서 한국 바이오 산업의 놀라운 역량 향상도 있었지만 어떤 산업 환경의 변화, 더더군다나 최근에는 우리 생물보안법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15년 만에 그 레벨 상승이라고 생각하고. 유한양은 또 FDA 그렇죠. 승인된 항암제를 맞아요. 국내 최초로 좀 그러니까요. 냈으니까요. 예, 저거 유한양행이나 또 셀트리온도 진펜트라가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뭐 길리어드가 사실은 스타트업이나 뭐 이런 거에서 작은 그 바이오 회사에서 타미플루를 개발하면서 타미플루가 이제 성공을 하면서 빅파마하고 같이 이제 타미플루를 얹으면서 본인도 그 빅파마가 됐죠. 결국엔 길리어드도. 예. 그래서 길리어드도 이제 매출이 10조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빅파마로 성장하거나 동행하는 기업. 종목을 직접 뭐 바로 들어서 셀트리온 얘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일부러 장기차 제가 이때부터 이제 그냥 셀트리온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그냥 일부 차트를 갖고 나왔고요. 그래서 장기 차트로 이제 월봉으로 좀 보여드린 거고 그 진펜트리의 어떤 직접 판매를 통해서 글로벌 빅파마와 동등한 수준의 바이오 제약사로 발돋움하기 어떤 직전의 단계에 있다 지금이.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이게 진펜트라가 성공 되게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예. 성공에 배팅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벌겠죠. 근데 또 이제 이게 성공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그 글로벌 그 빅파마들의 또 견제를 받지 않나 이렇게 또 아까 말씀드린 논리대로라면 이제 맞짱 뜨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견제받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하지만 동시에 또 CDMO를 또 다시 추가로 이제 하겠다고 하잖아요. CDMO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빅파마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셀트리온이 다시 CDMO를 해나가는 경영 전략을 병행했다는 거는 되게 전략적으로 잘 선택하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는 이런 그 약간은 음모론적인 이런 측면에서 보면 빅파마들의 어떤 거대 강력한 파워를 이렇게 온몸으로 부딪힌 거는 아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스마트한 전략을 썼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를 다른 기업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이게 2013년에 나온 기사고요. 여기 타미플루 개발한 김정은 그 길리어드에서 타미플루를 개발하신 분은 한국 분이세요. 네, 한국 분이시고 그 한국 제약업계의 처방 이렇게 해서 거인 다국적 제약사 어깨를 이용하면 멀리 볼 수 있다. 어깨에 올라타라는 거예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서 멀리 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그렇죠. 지금은 이 당시에 10조 지금 더 돼. 기술 수출을 한 거죠, 이렇게. 그렇죠. 기술 수출. 로슈에다가 기술 수출을 하면서 지금 매년 1조 이상 이렇게 받잖아요. 그냥 자력 그냥 그 돈으로 세계 12, 5위권 제약사로 올라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가총액이 이제 이렇게 빅파마가 되면 사실 시가총액은 몇십조 원, 몇백조 원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1000조까지도 갔죠. 화이자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일라이릴리 그렇죠. 비만 치료제 회사들도 그렇게 보니까 지금 우리가 유한양행도 로열티가 들어올 거고 딱 지금 길리어드의 그 모델로 그러니까요. 유한양이나 오스코텍이 가는 거죠. 오스코텍 그리고 이제 알테오제닉 그 흐름에 그렇죠. 가까이 지금 달아서 그거는 그러니까 거의 다국적 제약사를 어깨를 이용해서 보기 시작하는 CDMO도 있고. 우리 이제 플랫폼 제공하고 그렇죠. ADC나 이중항체 등 이런 것들이 연관 분야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이 3상까지 다 해서 그냥 100% 매출을 다 먹는 구조가 아니라 빅팜한테 주고 로열티 한 5에서 10% 먹는 구조가 하면 같이 그렇죠. 동행하는 거니까. 그들이 견제라기보다는 그렇죠. 동반자로 이렇게 보면서 같이 그렇죠. 갈 수 있는 구조긴 하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길리어드처럼 돈이 10년, 15년 이렇게 해서 로열티가 계속 들어와가지고 많이 쌓이면
그래도 파이프라인도 많을 테니까 그때부터는 뭐 동등하게 이렇게 해도 뭐 어떻게 견제하기가 좀 쉽지 않고 또 우리가 꼭 강력한 경쟁 제품만 만드는 건 아니니까 또 우리가 좀 새로운 새로운 클래스 같은 거? 분야를 ADC 뭐 이런 거 잘 만들잖아요. 또 우리 그게 우리의 제가 아까 말씀드린 DNA이고 우리의 기술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한국인들의 그런 기술력이기 때문에 국장은 뭐 한국장은 무너지더라도 근데 다시 살아날 길은 있다라고 저는 너무 우리가 네. 국장 우스갯소리 저는 그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저도요. 아니 리가캔바이오 알테오젠 보세요. 이게 무슨 국장에 국한된 그렇죠. 기업도 아니고. 일단 뭐 어쨌든 우리는 이제 글로벌 그 어떤 표준화된 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라이즈가 돼 있어 가지고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오히려 세대 간의 차이가 있지 그렇죠. 같은 연배나 같은 이런 어떤 그런 사고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국경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나 이런 뭐 또 구글이나 뭐 이런 또 우리 저기 메타 그죠 인스타그램 네. 네, 이런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거에서 보면 뭐 우리가 뭐 다 미국의 10대랑 한국의 10대랑 유럽의 10대랑 다를 게 그렇죠. 없어요. 유머 사실. 코드가 이제 공유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또 특별히 맞아요. 예, 이렇게 좀 이렇게 한국 시장은 뭐 약간의 어떤 지금 운이 좀 안 따를 뿐입니다. 오늘 또 지금 휴일이기는 한데 어제 미국 시장이 올랐죠. 근데 오늘 우리 쉬죠. 요 정도의 운이 좀 안 따르는 게 계속 연속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또 다른 나라는 금투세 이미 더 했거나 안 하는데 우리는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지금 연말이 다가오는데 결론도 안 나고 있죠. 뭐 이런 것들도 있어서 약간의 좀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 운이 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정에 국한되지 않은 정말 글로벌화된 그렇죠. 국내 기업은 우리가 투자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네. 없다. 수익률로 보면 뭐 리가켄바이오 뭐 이런 거는 이거 뭐 일부러 여기 좀 주가 저기 예, 보면 월봉으로 좀 2014년 했긴 해요. 5,000원대에서부터 20배 왔어요. 20배 왔는데 10년 20배. 지금 이게 4조거든요. 근데 리가켄바이오 알테오젠 이게 관련 종목으로 해놨는데요. 글로벌 빅파마들이 필요로 했거나 이렇게 어떤 실패했던 분야라 아니 경쟁 효능이 낮은 분야에서 세계적인 바이오테크 기술로 인정받아 기술을 이전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 그리고 빅파마 기존의 기술 이전으로 성공해서 실력을 입증한 거예요. 아무나 맞아요. 받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아니 조단위 하나 성공하면 조단위를 팔아야 약 하나에 조단위를 팔아야 되는데 아무나 받지는 않겠죠.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이 업을 오래 한 그 기업들이고 그리고 아까 그런 것처럼 보통 간악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빅파마 아까 길리어드를 말씀드렸지만 뭐 1조 2조 받는다 그거밖에 안 받아 하지만 1조 2조가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가총액 지금 4조인데 4조 빅파마 되려면은 시가총액 4조가 아니라 40조 돼야 되잖아요. 그럼 아직도 리가켄 바이오나 뭐 알테오젠이나 ABL 바이오들은 진짜로 우리가 그들하고 어느 정도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곳까지 간다면 이제 그 환경이 다 조성돼서 이제 출발하는 점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스타트하듯이 올라갔죠. 2024년부터. 네. 여기 보시면 딱 뭔가 스타트한 느낌. 맞아요. 딱 2024년에 많은 변화들이 우리 오고 있고 그런 기회를 잘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연관 섹터로는 이제 CDMO, 예, 생물보안법이라는 거대한 환경 변화. 저는 환경 변화를 인사이트 투자 말씀드리면서 초반에도 제가 그 오프라인 강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약간 한국이 운이 없다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역으로 보면 되게 주가가 안 좋을 만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운이라는 거 환경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런 생물보안법이라는 거대한 이 환경 변화가 그 CDMO 기업들에게 또 글로벌 빅파마에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중국 우시바이오를 못 하니까. 그렇죠. 삼성바이오가 이미 근데 이제 삼성바이오는 시총이 71조가 넘어서 이미 빅파마의 어깨에 올라타기는 조금 많이 무거우신. 야, 빅파마가 이렇게 어깨랑 부딪힐 정도 아닌가요? 어깨가 이렇게 좀
좀 약간 너 무거운데 뭐 이렇게 할 좀 그런 수준이라 견제 가능성은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ST팜이 그러면 조금 더 좀 더 가볍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제 삼성바이오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나 이제 또 신약이나 새로운 쪽으로 가겠죠. 또 그런 걸 보면 또 삼성바이오도 또 기회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이렇게 메이저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사실 콘스탄트 가드너예요. 오늘 뭐 거의 다 말씀드렸다라고 보면 되고 바이오 쪽에. 예,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을 때 그 인사이트가 그 한 시기만 끝나는 건 아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게 되게 큽니다. 이게 20년 전에 나왔던 영화고 제가 15년 전에 본 영화인데 거기서 받은 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가 지금 다시 꺼집어낸 거죠. 이거를 그러면 그래서 저는 너무 그 리가켄바이오라든지 이런 제가 그런 회사들에게 알테오를 살짝 놓쳤기 때문에 리가켄바이오라든지 이런 회사들에게 굉장히 그 큰 기대를 갖고 있고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리서치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그 오리온 같은 데가 5천억 여러분 5천억 들여서 주식 사실 수 있으십니까? 쉽지 않잖아요. 한 종목 5천억 주식 사시기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절대 못 살 것 같아요. 대기업들도 그렇게 네. 크게 베팅을 잘 그렇죠. 많이 안 하죠. 5천억 원어치 주식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과연 요거 보려고 5천억 주고 샀겠냐? 라는 거죠. 예. 그래서 보면 어떤 이런 눌림목이 나올 때 뭐 매번 요 사기 참 어렵기는 하는데요. 이건 또 기술적인 분야라 나중에 또 시간이 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럴 때 요런 때 뭐 우리가 좀 길게 이 산업들의 빅 사이클을 크게 성장하는 사이클도 아니고 사실 크게 성장하는 우상향으로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좀 보시고 또 한국 산업의 새로운 축을 하나 이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거든요. 이 산업들 앞에 있는 그런 큰 산업으로 성장한 산업들을 보세요. 반도체, 조선, 자동차 다 한국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커진 겁니다. 바이오도 한국이 분명히 필요한 거고 네,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